그래도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플란트는 환자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제3의 치아 또는 인공치아라고 불리는 치과 수식입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시행되기 전에는 삭제된 치아를 이용해서 앞뒤의 치아를 이용해서 걸어서 씌우는 브릿지라든지 치아의 개수가 많이 상실되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틀니를 이용하거나 전체적인 틀니를 이용해서 치아를 수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틀니의 불편함이라든지 치아에 불필요한 삭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임플란트를 시행해서 치아 수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환자분께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임플란트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그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1970년 후반쯤이나 되어서야 그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에는 과거에서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나사선 형태의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선 형태의 임플란트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사못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나사못의 형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초기 고정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그 표면 처리 방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과거의 수입산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국산 임플란트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표면 처리 방식이라든지 나사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되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국산의 연구 결과가 많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이 국산 임플란트의 수준이 수입산 임플란트만큼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는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발치 후에 얼마나 있다가 해야 되는지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임플란트를 신입하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치아를 발치하실 때 주변 치조골이 많이 파괴되어서 임플란트를 신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난 잇몸의 자리가 충분히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시간이 보통 2~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심하게 썩어서 발치한 경우는 치아 주변의 치조골이 굉장히 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치아 주변의 잇몸과 치아 주변의 치조골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신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네네. 발치 후에 꼭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고 즉시 신입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을 좀 환자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조골이 괜찮으면 네. 발치 후에 바로 이렇게 식립하는 게 좋다고요?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예. 치아를 뽑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치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상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식립을 해주시는 게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발치한 이후에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공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임플란트 하지 않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까요? 크게 2가지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몸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려는 그런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 특별하게 기능을 하지 않는 뼈에 대해서는 파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부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부분의 치조골이 심하게 흡수되어서 임플란트를 꼭 시술하지 않더라도 브릿지를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의 음식물이 많이 저류되거나 혹은 임플란트 식립 시에 많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발치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문제점으로는 치아 이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시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쓰러지려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그 치아가 발치된 뒤에 너무 오랫동안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치아를 발치했을 때 그 마주하는 그 치아들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에 네. 위의 치아가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위의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에 아래 치아가 위로 솟구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몇 개의 치아의 발치로 인해서 다수의 치아가 손상되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자분들께서는 치아를 발치하신 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할 때 보니까 뭐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뭔지 이렇게 좀 확인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으니까 예. 함께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 환자분들이 준비 사항으로서는 임플란트 수술 전에 전신질환 여부와 전염성 질환, 타 질환 진료 여부나 구강 내 병소 유무를 미리 검사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협심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내분비계 질환, 간 기능 장애나 환자분들이 혹시 임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시술되는 부위와 시술되는 방식 또는 그 유지 기간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진단명과 복용하고 있는 처방전에 대해서 병원에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환자분들이 치과라는 좀 공포스러운 공간에 오시게 되면서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긴장을 하시게 되면 수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수술을 하러 오실 때는 좀 더 간편한 복장으로 내원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혈관계 질환 그런 쪽에 그 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없나요? 환자분들께서 더 잘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혈액을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좀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시에 약간의 출혈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그 처방전을 받은 의사한테 저희가 협진을 위해서 그 약을 어느 정도 중단을 할 것인지 또는 계속 복용하시면서 수술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자면 이제 간대사 질환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필히 네. 치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받은 다음에 치과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주의사항을 다 꼼꼼하게 살피고 나서요, 심술이 들어갈 텐데 임플란트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치과 수술은 거의 대부분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국소 마취 후에 절개를 시행하고요. 그 절개한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한 이제 드릴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드릴링 과정에 환자분들이 제일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네네. 많은 진동과 소음과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무서운 과정은 아니니까요.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임플란트의 적정한 사이즈를 위해서 충분하게 그 구멍을 형성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꼭 그렇게 드릴링도 하고 절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드릴링은 필수 조건이고요. 예. 이제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절개에 대해서는 약간의 환자분들께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절개라는 건 사실 잇몸을 열어서 그 수술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건데요. 네. 저희가 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조골 이식을 할 때 저희가 잇몸을 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잇몸의 형태만을 믿고 잇몸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네. 임플란트가 뼈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조골을 이식을 하거나 네. 치조골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 그냥 건전한 이 잇몸 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굳이 잇몸에 절개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환자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방금 언급해주신 치조골 이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랜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뭐 치아 주변에 치조골에 병이 생겨서 네. 이런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치조골 이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환자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는 치아 주변의 치조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조골 이식이라는 수술은 환자분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치조골 이식에 사용되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의 본인의 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의 뼈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환자분이나 사람의 뼈가 아닌 다른 동물의 뼈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합성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각각의 쓰임이 다 다르고 각각의 사용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가장 형성이 잘 되는 건 물론 환자분의 본인의 뼈겠지만, 그렇다고 환자분의 본인의 뼈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는 네. 환자분의 뼈를 떼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수술 위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사용하는 양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타인의 뼈를 사용하거나 다른 동물의 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이런 치료를 하실 때 있어서 적절한 치과 의사와 상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임플란트 할 때 특히 치조골 이식술까지 해야 되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 말고 이 발치한 부분에 다른 보철문을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사실 임플란트가 시행되기 전에는 앞의 치아와 뒤의 치아를 삭제해서 연결하는 그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치아의 상실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복하는 부분 틀니나 전체적인 치아가 손실되었을 때 전체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비해 많이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네네. 너무 비용에 대한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상담 받으셔서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플란트도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만 70세에서 65세까지 그 영역이 더 넓게 확대되었고요. 네. 2018년부터서는 본인의 부담률이 50%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서는 1953년도 이전 출생자들에 한해서는 연간 총 평생 2개 정도 임플란트가 지원이 되고요. 예. 환자분의 본인의 부담률이 30%,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네. 가까운 치과에 여쭤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임플란트 시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보통 임플란트 수술 시간은 20-30분으로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무섭고 어려운 수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치된 치아의 개수가 많거나 광범위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수술 전에 충분히 치과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시간도 수술 시간이지만 임플란트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준비 기간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계획을 잡아야 될지 이 점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간은 심한 운동이나 음주 등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꺼즈를 하나 물려드립니다. 이 꺼즈를 너무 세게 턱이 아플 정도로 물으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오랫동안 가볍게 물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뼈 이식의 경우에는 지혈을 소홀히 하면 멍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 지혈을 위해서 좀 좋은 도움이 되는 게 냉찜질이 있습니다. 이 냉찜질은 수술하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저희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연세 드신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런 흡연을 하시게 되면 구강 내에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또는 그 담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니코틴 성분 등이
수술한 부위의 혈관을 축소시켜서 혈행을 차단한다든지 환자분의 상처 치유를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흡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수술 전후에 충분히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새로운 치아를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수술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임플란트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환자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임플란트 관리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임플란트 관리는 자연 치아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치아와 치아 사이,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를 조금 더 잘 닦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의 보조 도구로서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치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치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셔서 임플란트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는 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건강 톡톡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증과 부종으로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환자분들께서 사실 수술하시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발생하시는 이유는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절개하고 그 골막과 뼈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통증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 예. 이게 주로 이제 부종이라 하면 저희가 수술한 부위 안쪽으로 출혈된 피가 고이게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는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런 부종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종을 조금 빨리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냉찜질이 있으니까요. 이 냉찜질을 충분히 초기에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부종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